저번 주 이준석 신임 당대표 국민의힘 당수에 올랐습니다. 자, 오늘 주말을 맞아서 내일 이제 첫 공식 일정 할 텐데요. 주말을 맞아 국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따릉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이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출근하는 모습 오늘 여러 뉴스에서 많이 제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유분방한 모습이에요. 원래 차량을 타고 이제 이렇게 차량 기사들이 처음 이렇게 국회로 모시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혼자서 저렇게 백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직접 국회로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오후에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서 당 인선 이준석 후에 누가 탑승하게 될 것이냐. 이 당 인선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요, 내일 첫 공식 행보에 나서는데 정치인들 첫 공식 행보하면 정치에 나서는 사람들 서울 국립현충원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재전 현충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천안함 서해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참배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 얼마 전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최원일 함장님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제복 군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도 당내 인사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최원일 함장님과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생존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11년 전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치료비도 이제 자부담해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거는 너무 가혹합니다. 네, 인터뷰 말미에 보면 이제 울먹거리는 그런 사운드도 들어가 있는데요. 당 대표가 되면 첫 일정으로 이 서해에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을 찾겠다. 관행과는 좀 다릅니다. 관행은 항상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는 게 관행이에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 천안함 장병이나 또 최원일 함장과 관련해서 민주당 당직자 출신 한 출연자의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무섭게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젊은 장병들 그리고 그 막말에 분노했던 이 젊은 층을 다 아우른다는 뜻에서 대전 현충원과 함께 서해 수호의 날 관련된 이 분들을 또 기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선 시점을 돌이켜보면 최근에 천안함 장병분들이 다시금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건 아무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 즈음하여서 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방명록 글을 남긴 것. 그리고 천안함 전 회장인 전준영 전 회장을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 만남 이후에 여권 출신 패널에 소위 최원일 함장 비하 발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이 국방부 앞에서 시위하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전통적인 안보관을 과시하면서 보수의 전통 지지층을 붙잡겠다. 그리고 천안함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2030의 민심을 붙잡겠다는 것 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미리 했던 행보를 조금 따라가는 그런 의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이준석 대표 특유의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은근하게 이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도 나름은 있지 않은가,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한 행보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정치적 행보 해석 외에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천안함 전 회장과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고 제가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천안함 장병 측으로부터. 네. 그래서 이번 행보가 단순히 어떤 일시적 이벤트성 행보라기보다는 벌써 3년, 4년째 계속해서 이 천안함 장병들과 함께 해왔던 그러한 행보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공연히 친분을 과시했던 우리 장해찬 평론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분석이 거의 맞을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글쎄요. 근데 공과사는 또 다른 거니까. 네. 저의 해석일 뿐입니다. 네. 네. 안보를 강조하는 이준석 대표 이제 취임 이후에 첫 주말에는 당직 인선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개된 이 당직들을 좀 보면요. 초선이 전면에 나왔어요. 당대표의 비서실장에는 서범수 의원이고요. 자, 수석 대변인에는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이제 나이가 워낙에 젊다 보니까 비서실장이 사실 58세고 나이 차이도 꽤 나는 좀 이례적인 그런 좀 신선한 모습이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당직 인선이 이걸로 끝이 아니고 여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들이요. 근데 이 당직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최고위, 다른 지도부들과의 어떤 이견 혹은 잡음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나오는데 이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분위기 어떤지요? 예.
당대표 비서실장하고 수석대변인은 주로 당대표를 수행을 많이 해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그 본인의 최측근이고 그다음에 이 두 분은 한 분은 공식적으로 당대표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한 분 비서실장은 그 의원들과 소통을 보통 맡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정말 뭐 별로 누구랑 상의할 필요 없이 전격적으로 임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인선 정책위 의장은 네.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사무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여의도연구소는 또 재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원장 이런 분들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좀 의논을 할 거예요. 의논을 할 텐데 저는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시는 분들, 그 거의 하마평에 오르내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최고위원회의에 있는 분들을 조금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친분이 있는 분들이 네. 있지만 별로 반대가 없을 것 같아요. 반대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비서실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서병수 오선 의원의 동생이죠. 친동생이고 서울대 나와서 행정고시 붙어서 이제 경찰대학 학장까지 하신 분인데 초선 의원이지만 그 연륜이 되게 긴 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당내 의원들하고 접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소통이 잘 될 거고요.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도 사람들이 초선 의원인데 수석 대변인은 보통 재선급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20대에 비서를 했어요. 국회의원 비서를 네. 했고요. 의장 비서를 했나요? 아니에요. 네. 그때는 의원 비서를 했어요. 의원 비서를 했고 부산시 의회 의원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방송 관할하는 그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이해도가 높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만나봤지만 잘 할 거라고 믿고요. 의원님 좀 궁금한 게요. PK 맞아요. 지역구를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네. 어떤 안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도 이제 PK 출신의 삼선 의원 김도읍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물어보시는데 PK가 우리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TK 지역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TK 지역이어서 이번에 그 모 개그맨 비하 발언이 있을 때 개그맨 발언이 있을 때 이준석 대표의 출신 지역이 오히려 막 대구 경북 지역이 회자가 아주 됐죠. 네. 알려졌어요. 근데 PK 지역은 그 다음으로 사실은 수도권과 비슷하게 그 책임 당원이 많은 지역인데 PK 지역에서 최근엔 계속 당 대표가 많이 나왔어요. 박이태 대표 이후로는. 그래서 PK 지역에서 본인도 그 PK 지역이 항상 스윙보트 역할을 한다. 그리고 PK 지역 중요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부각이 안 되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PK 지역에서 대표가 나오든 아니면 당직 인선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PK 지역이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들을 발탁한다고 했을 때 발탁하기에 이제 인재군도 인물군도 넓은 편이어서 PK 지역에 또 이런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덧붙이자면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 출신의 서병수 의원과는 친형제지만 정치적 노선이나 성향은 매우 다릅니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으로 사실 구태보수 올드보수로 완전히 낙인이 찍혔다면 반대로 동생인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바른정당계들과 여러 가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형제라고 해서 뭔가 비슷하게 이준석 대표가 서병수 의원의 노선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콕 집어서 설명을 네.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충남 출신의 재선 성일종 의원이 상당히 중역을 맡게 될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이전부터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또 충청도 출신이라는 점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이 어떤 당직을 맡는가도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구태보수, 올드보수는 일각에서 저희 나오는 개인적인 표현일 생각이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또 서병수 의원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이 체제 관련해서는 기대도 많지만 우려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SNS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용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당선을 환영한다 하면서 이준석 스타일로 새로운 길을 마음껏 가보라. 섣불리 경계하고 또 꼰대식으로 가르치려고 들지 말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교수님. 지금 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도 댓글을 달아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라고 화답을 했는데 이런 공개적인 응원 SNS 글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30대 영선 대표, 사실은 뭐 당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거든요. 상당히 불안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진 시장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참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국힘당의 어떤 단합이라든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뭉쳐보자는, 그리고 다른 얘기들을 내게 하는데 이제 저해하는, 그러니까 저지하는 그런 네.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원로로서 또는 이 TK의 어떤 시장으로서 좋은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30대 영선의 대표로서 사실 공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 배틀도 그렇죠. 이제 토론 배틀, 네. 대변인을 뽑는다 그랬는데, 지금 황보승이 수석 대변인을 내정한 부분은 네. 그 공약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맞지 않는다. 그렇죠. 이 부분도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수석 대변인도 대변인이기 때문에 같이 토론 배틀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본인이 공약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분이, 황보승희 의원이 요즘 것들 연구소라는 그 부분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하고 세 네. 명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가까운 친분 관계로서 지금 이것이 이 당직이 인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등의 인선을 할 텐데, 사실 무난하고 안정적인 중진들을 사실상 자리를 주게 되면 무난은 하지만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지만 변화는 없다. 30대 대표를 이렇게 국민들, 야권 지지자들이 뽑았을 때는 대폭 어떤 변화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다시 또 타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큰 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의 모습이 기대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락연설을 하면서 비빔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무총장 얘기, 장채기 의장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후보군 얼굴이 나오죠. 권성동 4선, 박진 4선, 정채기 의장 후보군에 김도읍 3선, 성일종 재선, 윤익숙 초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장, 연구소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분석은 무난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수석 대변인도 원래 재성급이 하는데 여성 초선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대변인과 상근 부대변인은 토론 배틀로 뽑겠다고 했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석 대변인도 대변인인데 왜 여기는 그렇게 안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대다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또 상근 대변인하고 상근 부대변인하고 대변인은 토론 배틀로 뽑고, 수석 대변인도 보통보다는 조금 급을 낮춰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그렇지만 현역 의원이고 정치 경륜이 있는 초선인데 개혁 성향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당원들은 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상근 부대변인하고 대변인은 이제 토론 배틀로 하면 이준석 대표 주장처럼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만 25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 정론관에 서서 브리핑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저는 여러 가지 모습을 앞으로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정해졌고 사무총장이나 여의도 연구원장, 정책위 의장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젊은 대표랑 일하겠다고 하는 저 현역 의원들부터요, 저는 그거부터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생각이 열려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안정감도 있고 지역안배, 아까 장혜창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역안배도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내에서. 그렇게 하면서 더 또 중요한 자리들이 있어요.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무총장 밑에도 사무부총장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들을 또 젊은 사람을 중용해서 이제 배치를 하고 하면 전체를 보고 해야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비평을 위한 비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도 선출이 됐지만 지도부인 최고위원들도 선출이 됐고, 상당수
상당수 여성분들이 많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원래 좀 생각하고 있던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도 이제 원외에 여성 전문가로 채워놓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정말 여성이 많은 지도부 또 당직도 초선이 많은 그러니까 초선과 여성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이런 구성이 다소 신선하다, 좀 볼 수 없었던 구성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원외 여성 최고위원을 지명하게 된다면 네. 지도부의 여성이 과반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전 내내 여성 할당제나 청년 할당제 없애겠다. 네. 공정한 경쟁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한다고 말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준석 대표 말대로 되고 있어요. 여성 할당제 적용하지 않았지만 여성들이 지도부의 과반을 차지하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네.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따로 할당제로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더 많은 점수를 준 건 아닌데 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에 현역 국회의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외인 90년생 가장 나이가 어린 현역 당협위원장인 김용태 위원장이 90년생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나 당원들도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동안 할당제로 청년이나 여성을 등용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의 전부는 아니었겠구나. 오히려 여러 가지 이 기득권의 이 견제장치를 제거시켜주고 좀 공정한 판에서 경쟁할 수 있게 놔두면 더 많은 여성이 지도부에 선출될 수 있고 더 어린 청년들이 지도부에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판이 열리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한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첫 술에 모든 게 다 완전히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호가 어떻게 순항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능력주의가 모든 이 사회 문제에서의 100% 완전한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했던 제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네. 여성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 정치권 내부로 끌어오는데 좀 힘을 실어줬나 생각해보면 결과는 좀 미비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 지도부 과반이 여성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준석 호의 첫 번째 실험은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래도 기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출입을 이제 이 당 출입 전임 당을 출입을 했는데 이게 한창 개파주의가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출입할 때는 이제 친박이냐 비박이냐 김무성 대표와 뭐 서청원 최고위원회 이런 다툼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뭐 최고위원 지금 얼마 뭐 진용이 갖춰지진 않았지만 아직 원외 한 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최고위원 진용을 봤을 때 당 대표와 뭐 화합을 해서 갈지 좀 불협화합이 날지 좀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최고위원들 몇 면을 보면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 굉장히 강성에 본인의 어떤 주장을 뭐 굉장히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 최고위원 회의석상에서 상당한 충돌도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충돌, 이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실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진용은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이 절반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높은 기대감은 또 그만큼의 어떤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과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야권을 통합하고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고 경선을 무난하게 치르고 대선을 승리하고 등등의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최고위원들을 잘 이끌고 불협화음 없이 나가느냐 이것이 시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도 네. 또 눈앞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출발한 이준석 체제에서 또 한 명 주목받는 인물 김종인 전 위원장이죠. 한번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나중에 가가지고 저희가 제안했을 때 그분이 안 오실 것도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지난 한 10년간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대선 선대위원장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신 분 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주신 분은 네.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후보가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적절한 인사로 추천을 하겠으나 그건 네. 전적으로 후보가 판단하는 지점입니다. 네, 뭐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좀 어떤 역할, 선대위원장으로서 영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혔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변호사님. 이렇게 다시 또 김종인 역할론이 주목을 받습니다. 분위기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우리 당원들 중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이제 명확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당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민심 그 여기에 투표에 참여해서 이제 표를 행사하신 민심을 보면 정권 교체가 당의 이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승리의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본 경험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10년간 여러 가지 뭐 이제 여러 정당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일정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그런 말을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밝힌 바가 우리가 이제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런데 정당은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네. 당무 우선권이 대선 후보에게 가요. 선대위에 많이 옮겨가죠. 네, 그리고 선대위를 대선 후보가 꾸려요. 그리고 선대위원장도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모셔오게 돼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추천을 할 수 있지 선대위원장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대선 후보에게 추천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여권도 궁금합니다. 이준석 현상, 뭐 바람이 되는데 돌풍이 돼서 태풍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정치를 집어삼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송영길 대표 당선 직후에 축하 메시지 보내고 여러 곳에서 축하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정사 첫 30대 교섭단체 첫 대표 맞는 것. 이 속내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 보면은, 여권은 지금 파워 엘리트가 86그룹 아니겠습니까? 이 86그룹이 이런 야당을 볼 때 어떤 느낌일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아까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어떤 변화라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그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안정적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도 보이는데, 지금 여권 입장에선 사실은 야권보다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춰졌다고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이 야권에서 불고 있는 젊음의 바람을 정말 부러워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간책이라고나 할까요? 사실은 부럽지 않은데 부러운 척만 하는 건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부럽습니다. 부러운가요? 부러워해야만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등장은 사실은 대선 구도라든가 뭐 전국 구도를 바꿀 만큼의 어떤 변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중요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여야 막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변화의 내용을 갖춰야라는 어떤 메시지가 사실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발탁, 승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의 입장에서도 변화하지 않으면 지는구나라는 부분을 지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앵커 말씀하셨지만 국힘당이 이렇게까지 급속한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당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반증이 될 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는 여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30대 당대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송영길 대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긴장해야 되고, 특히나 뭐 여기서는 당대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장할 대선 기획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역동적으로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또는 구성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야권에서 불어온 젊은 바람으로 여권, 이 민주당도 참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그것 말고도 당에서 최근에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 이후에 정말 내홍 시끌시끌합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토지 구입이었고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농기법 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인권 침해입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지도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뭐 탈당을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소수고, 굉장히 거부하고 반발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 앞으로 이제 송영길 대표 그리고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에도 좀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12명 중에 7명이 지금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는구나,
부동산 관련된 의혹에 엄정한 대처를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아쉬운데요.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당우사 정신으로 과감하게 탈당하지 않는 이 7명의 의원들에게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송영길 대표의 정치력입니다. 이 정도 탈당이라는 무게감 있는 처분을 내릴 거라면 며칠 전부터 긴밀한 연락을 해서 최소한 권익위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 다 하나하나 모든 일정 배우고 자택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 7명의 의원 중에 상당수가 송영길 대표 뜻을 받아들여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발표하기 5분 전, 10분 전에 전화로 통보받은 의원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식이면 본인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탈당을 더 강하게 거부할 명분이 나름 생기는 거죠. 송 대표가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국면이 아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한 타산지석이자 반면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죠. 여러 의혹이 연루된 의원들이 나왔을 때 이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나 또는 어떤 징계 조치를 내릴까 그리고 징계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사전 조율을 아주 긴밀하게 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준석 대표가 이 현상을 보고 하고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야당에게 또다시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당대표 선출 이후 정치권에 불어닥치는 쇄신 바람 짚어봤습니다.